소멸시효라는 게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경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랬고,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가 채권이 예외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도 소멸시효 적용을 받고, 그렇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은 보통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하면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 즉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때를 말하는데,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권리 불행사 상태를 존중해서 그대로 반영해서 권리의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권리 불행사 상태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상태, 즉 바꾸어 말하면 어떤 권리 행사의 외관이 존재한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떠한 권리 행사의 외관이 존재하면 그 외관에 따라서 권리 행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뭔가 소멸시효의 어떤 진행 상태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그랬고, 우리 민법 168조는 청구,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승인, 이러한 것들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우리가 한 바가 있는데, 자, 교재 173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청구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재판상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재판상의 청구라 하면 자신의 권리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가 이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민사소송에서는 그죠? 절차법에서는 그 판결문을 보면 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이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답안지에서도 쓰듯이 결론. 그래서 갑의 청구는 인용된다. 아니면 기각된다. 아니면 갑이 제기한 소는 각하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이 있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 이유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원고가 제기한 소의 그 주요 내용, 그러니까 원고가 원하는 바, 그걸 우리가 청구 취지라 그랬고, 그 원고가 원하는 바에 대한 법원의 답변, 그걸 우리가 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문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판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그 판결의 효력 중에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판력이라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투어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또 다투지 말아라. 그죠? 반복해서 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미 내린 결론하고 반대되는 결론으로서 나중에 어떤 걸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데, 그 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면 판결 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시효 중단의 효력에 미치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판상 청구에 대한 시효 중단의 근거 또는 그 범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름하여 권리 확정설, 그리고 권리 행사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권리 확정설이라 하면 예컨대 판결에서 말하는 주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또는 뭐 소는 각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만 미치는 걸 우리가 권리 확정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판례에 따르면 권리 행사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면 원고가 권리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고 재판상 청구를 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는 뭐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그 민사소송법 조문을 하나 좀 보면 기판력 그러는데 민사소송법 216조를 한번 봐주시죠. 216조의 민사소송법 1항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는 표제로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결문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뭐를 주문에 해당하는 것만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주문에 해당하는 사항만 그 재판상 청구의 어떤 시효 중단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판결 이유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시효 중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 판례는 권리 행사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꼭 주문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시효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완전히 그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든 판례가 다 그 권리 확정설의 권리 행사설의 입장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설상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판례의 대체적인 주류적인 입장은 권리 행사설이다. 그 내용을 좀 보면 각주 130번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한 경우에 어떤 것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판례에서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가 포함된다. 그래서 과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에 속아 조세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최근 2011년도 판례에서는 매매 계약에 기한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 이것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론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들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140번 판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174페이지로 넘어오면 가장 대표적인 재판상 청구가 민사소송이고요. 민사소송에서 확인해소, 이행해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형성해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떤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소를 우리가 형성해소라고 그러는데 그 형성해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권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효 중단 사유로 삼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와 그렇다는 견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형성해소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의 응소로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래서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경우에 이러한 어떤 그 소송에서의 피고가 되어서 응소한 경우에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풀어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고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원고가 그러니까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자기가 그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해서 피고를 상대로 해서 즉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다. 그랬더니 피고가 채권자가 자신이 그 피담보 채권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응소 자체가 어떤 재판상 청구의 일종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1번 판결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의 신청, 요 142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70조의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0조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2항에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할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는데
재판상의 청구가 그러니까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아니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어떤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된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어떤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그 다른 시효 중단 조치에 의해서 그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때부터가 아니라 애초에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생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 142번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지급 명령이 각하되었다. 지급 명령이 각하된 이후에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그때에도 역시 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의 경우처럼 재판상 청구에서 소가 각하되거나 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그 다른 조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로부터 최초의 재판상 청구한 때에 시효 중단효가 있는 것처럼 지급 명령이 각하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142번 판결에서 175페이지에 한 세 번째 단락에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서는 143번 판결, 요거는 우리가 이미 소멸시효 처음 들어오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러니까 당연 무효에서 세금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금을 냈다, 잘못 내서 그것을 과세의 환급을 받을 경우 조세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권리는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세금을 잘못 낸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그러니까 취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 취소 확인에 의해서 나중에 당연 무효임이 확인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소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 자체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어떤 것과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143번 판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75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소의 경우에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예컨대 채무자겠죠.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제기한 채무자의 소에 대해서 응소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가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주장한 그 권리에 시효 중단 사유가 재판상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에 응소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어떠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효는 없지만 다만 어떠한 효력은 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고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최고라는 건 뭐예요? 재판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재판 외로 그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죠. 채무의 이행을. 근데 우리 민법은 이런 어떤 반드시 168조 1호에서 이걸 재판상 청구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청구라고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시효 중단 조치는 재판상 청구를 170조 이하에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재판 외로 청구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최고인데 이 최고에도 시효 중단효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최고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면 시효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최고보다 더 강력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미리 조문을 한번 볼까요? 그 조문이 어디에 있냐면 176조죠.
174조네요. 174조에 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174조에서. 그래서 최고 그 자체로서 시효 중단효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 최고가 시효 중단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고 이후에 6개월 이내에 174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판상 청구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응소했는데 패소한 그 피고가 자신의 권리의 시효 중단효를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으면 응소해서 자기가 주장한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패소 판결을 받았으면 자기가 주장한 권리가 재판상 청구와 같은 시효 중단효는 없지만 174조에 설명하고 있는 최고와 같은 효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뭐 하면 다른 어떤 추가적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한 때로부터 뭐가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고 144번 판결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응소의 경우에 시효 중단효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소했다고 다 시효 중단효가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요건이 채무자, 그러니까 의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제기한 소에서 그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권리 있다라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 사안은 뭐냐면 담보가등기, 그러니까 갑이 원고가 되었고 여기 이제 을이 피고인데 여기 가등기 담법상의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자인 셈이죠. 담보권자, 그 등기되어 있는 담보권자이고 을은 뭐냐면 이 가등기된 부동산, 담보가등기 부동산을 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채무자가 그죠? A라는 채무자가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을 명의의 담보권을 설정을 해 주었는데 A로부터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갑이 가만히 보니까 을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이 담보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다 이건.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부종성에 의해서 담보권은 뭐가 존재해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이 소멸하고 담보권이 소멸해서 소멸한 이 담보권 그러나 뭐 하고 있으니까 가등기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 가등기 담보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을 말소해달라고 담보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더니 을이 이에 대해서 응소해서 자기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실을 주장을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응소가 나중에 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갑은 그냥 그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자일 뿐이고 채무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사례 문제로 풀어봤던 거는 채무자 자신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주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어떠한 사유에서 소멸했다, 없어졌다 또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 피담보 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던 사안이고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 자신은 채무자는 A고 갑은 단지 저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일 뿐이다. 근데 이 제3취득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에 응소한 을은 그죠? 을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피담보 채권의 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저걸 응소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146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역시 제3취득자 또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상보증인은 뭐냐 하면 물상보증인은 우리가 통상 채무자가 자기 자신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면 그건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담보 설정자인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설정해 주면 그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뭐다? 근저당권의 설정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부동산을 그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했을 경우에 그 채무자 아닌 제3자, 이 자를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질권을 대신 설정해 줬다든지 근저당권을 대신 설정해 줬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물적 담보를 제공한 이러한 제3자 물상보증인은 역시 제3취득자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에게 채권자에게 청구했고, 채권자가 그에 응소하면 이 응소 자체가 상대방 피고가 가지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응소가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소를 제기하는 게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7번 판결은 뭐냐 하면 A라는 채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는데, 예컨대 10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10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권 양도는 언젠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의 합의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즉 양도인 A와 양수인 갑 사이에는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와 갑 사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의 합의로 갑이 이제 채권자, 양수 채권자가 되고 A는 채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저런 채권을 우리가 지명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채권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채권, 이런 걸 우리가 지명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저 지명채권이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갑부의 소유권 이전 사항이 공시되기 때문에 이 등기부만 보고도 누가 소유자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저런 공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됐다고 그래서 양도인 A로부터 양수인 갑에게 채권이 양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A와 갑 사이, 저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어떤 공시되어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장부를 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건. 채권 양도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적어도 이 채무자가 누가 채권자인지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누가 채권자인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으로 공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을 채무자가 안 때로부터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은 이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적어도 채무자 을에게 양수 채권자가 내가 채권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 요건으로 우리 민법은 무엇을?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갑이 채권 양도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 을에 대해서 자신의 양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 그러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 무엇을?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 판례 사안에서는 뭐냐면 양수인 갑이 피고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A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을 지급할 것을 을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은 양수인이긴 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 을에 대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아직 대항 요건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는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서 보니까 양수 채권, 채권을 양수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양수인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했더니 을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해버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수인 갑이 을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시효 중단 사유로서 해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인정했다는 판례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채권 양도에 관해서는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채권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채권에 붙어 있었으면 그대로 해서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채권 양도다 이겁니다. 동일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예컨대 시효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동일성을 가지고 인정이 된다. 양도가 이루어진다. 147번 판결이고요. 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보면 178페이지로 넘어 기본적 법률 관계의 확인 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법률 관계로부터 생기는 개개의 권리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일 목적을 위한 복수의 채권이라고 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한 권리만에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칙인데 그 밑에 단락은 어떤 채권, 원인 채권이라면 예컨대 매매겠죠. 매매가 있었는데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죠?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이러한 매매가 있었는데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예컨대 채무자가 누구에게? 매도인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 약속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랬을 경우에 이 채권자는 매도인은 어떤 권리? 매매 계약에 기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도 있고 또 어떤 청구권도 어음을 받았으니까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을 지급할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청구권도 있다 이겁니다. 두 개의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음상의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매매대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저 매도인 A가 을을 상대로 해서 어음상의 청구권만 행사했을 경우에 원인 채권은 시효 중단이 되느냐 이겁니다. 반대로 원인 채권 즉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만 행사했을 경우에 어떤 것 어음상의 청구권의 시효 중단은 인정이 되는가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 어음상의 청구권의 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건 당연하고 어떤 것도 원인 채권도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음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부 청구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일부만을 청구했는데 시효 중단,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데 예컨대 매매 대금 10억 원인데 5억만 청구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 10억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가 아니면 그 해당하는 5억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는가 그것에 관한 논란입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소제기 시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권리 행사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는 범위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준문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판결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시효 중단효가 미친다라고 그래서 권리 행사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판례가 권리 행사설의 입장에 있다. 주류적인 입장. 그러나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일부 청구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청구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문의 판단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만 미친다라고 봤다면 혹시라도 이런 관련 판례에서는 우리 판례가 어떤 권리 확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관한 논란이 좀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 청구라고 그랬는데 채권자 대위권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미 그 개관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현재 자기 자신의 책임 재산이 전혀 없다. 근데 자기 재산의 책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제3자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 병에 대해서 역시 이들 사이에 권리 관계가 있다 이거.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을한테는 어떤 재산이 없다 이겁니다. 재산이 없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대여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면 을의 책임 재산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갑이 을에 대해서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실현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자기 자신의 책임 재산이 늘어나면 어차피 채권자 갑에 대해서 그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을이 자기 자신의 누구에 대한 병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게을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갑은 자기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설령 받더라도 을에게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갑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책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지는 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채권자 대위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채무자도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게을리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가 채권자 대위 제도인데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하면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어떤 권리 대여금 반환 채권의 시효 중단 사유는 생긴다 이겁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 누구의 권리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라는 설명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채권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이 매매대금 채권 요 자체는 시효 중단효가 생기느냐 이건 시효 중단효가.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짤막하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학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는 누구의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한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과 피담보 채권 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또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에 그 대여금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면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 그죠?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어떤 권리를 갖는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채무자 을이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를 불이행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러한 소를 제기하면 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이 대여금 반환 채무, 요 대여금 반환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면, 그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면 자기 자신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이거. 중단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이 금전채권,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대여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시효 중단은 되는가? 반대로 그거는 안 된다 이거. 그거는 안 된다. 왜 그러면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행사하면 대여금 반환 채권의 금전채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려면 근저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대여금 반환 채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148번 판결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130번 각주에서 봤듯이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계약상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 매매계약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 중단 사유로서 뭐 또 그 건축지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러한 청구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서 그 결론만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효의 그 근거와 범위에 관한 그 설명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9페이지에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그래서 시효 중단효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소한 경우에는 응소한 때에 시효 중단효가 생긴다. 149번 판결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본문에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170조.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다만 뭐 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어떤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70조 1항에서는 청구의 기각, 소의 각하, 취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규정을 해놨는데 기각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수하다 이겁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거기에 그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각 판결의 확정 후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은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각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런 어떤 A가 원고가 돼서 을을 상대로 해서 10억 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저 청구가 기각이 되면
그죠? 권리가 없다라는 게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게 시효 중단의 어떤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수인 갑이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해서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경우에는 170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재판상에 청구한 때, 최초의 재판상에 청구한 때에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하나 취하의 경우하고 기각의 경우에는 특히나 좀 특별한 어떤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기각의 경우하고는 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50번 판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51번 판결은 이제 그 170조 1항과 2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한번 볼게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갑이고 이 을이 가지는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에 대해서 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내용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소유권 이전. 이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에서 이걸 피대위 권리라 그래요. 피대위 권리라 그러고, 이거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고 그럽니다. 피보전 권리. 그런데 지금 그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갑이 을을 대위해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제3채무자 병에 대해서 을이 가지는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일환으로 제기했는데,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즉 피보전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피보전 권리가 없으면 이 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각하합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서 제3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권자 지가 가지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각하한다. 자, 각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권리는 행사된 거죠. 만약 이 권리가 적법하다고 해서 인정이 됐다면, 이 권리 행사 사실이 인정이 되면 채무자의 을의 병에 대한 권리의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될 텐데 각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소가, 그러면 이거 시효 중단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갑이 아닌 다른 A라는 채권자가 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A가 을에 대해서 또 채권이 있었는데 A가 을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역시 이것도 피보전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을이 가지는 병에 대한 이 권리를 또 행사한 거예요. 6개월 이내에. 그랬더니 이것도 A가 을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또 각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라는 자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고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제기했고, 또 애가 각하가 되고 확정이 된 이후에 확정된 때로부터 또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B가 이 제기한 소에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시효 소멸했다라는 항변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채무자 을이 가지는 병에 대한 이 채권의 시효 중단효는 언제 발생하였는가? 최초로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 중단효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각하, 그 다음에 이때도 아마 조정을 통해서 그 소를 각하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된 이후에 뭐 3개월인가 있다가 다시 또 소를 다른 채권자가 제기했을 경우에 이 채권자가 제기한
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문제되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단효가 언제 있었다. 최초에 소가 제기된 때 중단효가 있었다라는 게 그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2페이지로 넘어가면 152번 판결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이 되었다. 요거는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A라는 채권자가 갑이라는 채권의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한 이후에 아직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수인이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양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양수인에게 뭐가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수인이 청구하고 그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다시 양수인이 청구하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러한 청구가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되느냐. 아까 결론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여러분들이 보신 이 판례의 사안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A라는 채권자가 갑이라는 채권자에게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수했는데 채권 양도가 있었는데 이 채권 여기 채무자 을이고요. 그런데 이때에는 채권 양도하고 그런데 A가 아직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양도인 A가 통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아니면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갖추지 않았으면 채무자에 대해서는 누가 채권자입니까? A가 양도인이 채권자인 거죠. 근데 양도인이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이겁니다. 근데 판결의 그 사안은 분명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결국은 채권 양도를 승낙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가 있음을 채무자가 인정했다. 그러니까 승낙해서 결국은 뭐다?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대항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A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이제 갖추어졌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아까 채권 양도는 채권이 동일성을 가지면서 이전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채권 양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본래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애시당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 양도가 있었고 그래서 A가 기각 판결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시효 중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재판상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양수인이 을을 상대로 해서 양수금 채권을 청구하니까 을이 또 소멸시효에 항변을 했다. 기간이 이미 이 시효 기간이 전부 다 도과했다. 그런데 요 A가 청구했던 을에 대한 이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인정이 되느냐 이거죠.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A가 청구한 이후에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갑이 양수인이 양수금 채권의 권리 행사를 했으면 이러한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170조 2항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의 각하나 소의 치하하고는 기각이 조금 특수한데 이러한 어떤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역시 최초의 어떤 그 소제기 시점에 그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되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153번 판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153번 판결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산 절차 참가,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지급 명령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참고해서 조문을 보시면 되겠고, 다만 183페이지의 그 지급 명령의 172조는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급 명령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효 중단 이런 거를 물어보면 172조를 인용해 가지고 172조를 인용을 해서 지급 명령에서 가집행 선고부 그 가집행 뭐죠?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가 없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에 어떤 가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문 자체가 삭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급 명령에서는 더 이상 저 조문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활용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해 버리시고, 지급 명령이 있는 경우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명령에 기한 시효 중단효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주의하실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참고하시고, 최고와 시효 중단에서 아까 우리가 이미 읽어본 것처럼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는 뭐 그 법적 성질이 의사의 통지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요. 그러니까 최고 자체만으로는, 그죠? 완전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받는 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 했으면 시효 중단효가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뭐 해야 보다 더 강력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중단도 중요하지만 취득시효의 중단도, 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갑이 을인데 애가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자인데 을이 소유자죠. 부동산. 그러니까 X토지를 소유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95년년 2월 1일부터 갑이 점유를 시작했어요. 갑이 점유를 시작해서 2005년, 2015년 2월 1일이 20년이 되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예컨대 2012년 2월 1일 날 을이 갑을 찾아가서 이건 내 토지니까 당신은 방해를 제거하고 나가라. 그죠? 그리고 토지를 인도하라. 213조, 214조에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토지의 인도 및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걸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이때 시효 중단이 딱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경과했던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경과했던 몇 년이죠? 한 17년 정도의 경과했던 시효 기간은 뭐가? 무효가 돼버리고, 시효 중단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이후에 갑이 계속 점유한다면 이때로부터 새로이 취득 시효를 위한 시효 기간이 기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을이 이 시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내용 증명만 보냈어요. 내 토지를 왜 당신이 점유하고 있느냐, 몇 월 며칠까지 내 토지에서 나가달라. 그리고 당신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도 며칠까지 철거해달라 라고 해서 그냥 독촉만 했다 이겁니다. 나가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1일이 되어서 이 2월 1일 한 3월 2일쯤에 2015년 3월 2일쯤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245조 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면 그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건데, 2012년 2월 1일 날 나는 당신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 토지이기 때문에 내 토지에서 나가고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이런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당신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되니까 이 시점에 당신이 경과했던 이 기간 동안 17년 동안의 점유는
무효가 되었고 취득시효 기간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이 시점 이후부터 다시 새로이 20년을 완성해야 되는데 2015년 이 시점에는 아직 한 3년 정도밖에 경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왜? 174조에 따라서 최고했으면 2월 1일 날 이렇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최고했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에 청구를 하든지 다른 어떤 권리 행사를 했어야 한다 이거죠.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55번 판결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184페이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제 두 번째 시효 중단 사유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압류라 함은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이든 그러니까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뭐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채권자가,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예컨대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담보 채권이에요. 그죠? 대여금 반환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다. 근데 대여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는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예요? 을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니까 채권의 효력 중에 대표적인 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강제 경매해서 그 경매에서 나오는 경매 대가를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변제를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강제 경매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 경매인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강제 경매라 그러고, 일단 강제 경매는 첫 번째 압류하고 그 다음에 환가하고, 그러니까 이거 환가라는 게 뭐예요? 매각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일종의 매매입니다. 그런데 사인 간에 자발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의 의사, 매수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대여금이라는 이 금전 자체를 반환을 받으면 되는데 자발적으로 을이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가지는 어떤 책임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환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 절차를 취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압류입니다. 압류. 그러니까 이 압류라는 건 강제 집행의 이제 첫 단계인 거예요. 압류를 하면 처분을 금지한다. 팔지 말아라. 그죠? 팔지 말아라. 만약에 팔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판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 압류의 효력이 강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환가하고 그러면 매수인이 예컨대 그죠? 이 을이 자신의 재산을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처분했을 경우에 병에 대한 처분 자체가 즉각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경락을 받았을 경우에 이 병은 정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경매의 매수인 정이 그죠? 병에 대해서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을이 병에 대해서 처분한 이 행위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분 금지효, 그래서 상대효라고 그럽니다. 상대효. 그런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압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압류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채권자인 갑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권리를?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여금 반환 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 압류 자체도 어떤 시효 중단 사유로서 권리 행사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를 인정했으면 압류를 별도로 시효 중단으로서 굳이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인정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하고 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압류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류 자체로서만으로도 시효 중단으로를 인정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압류가 있다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압류. 이제 가압류라는 건 지금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여금 반환 채권, 대여금 반환 채권이 대표적인 금전 채권인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여금 반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을이 이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해서 환가하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그 압류하기 전에 이미 을의 책임 재산이 아닌 것은,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을의 책임 재산이었으나 확정이 되기 전에, 압류가 있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버려서 을의 책임 재산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들은 더 이상 뭐하지 못한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갑은 자기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승소 판결을 받긴 했지만 갑 자신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임시로 자기 자신이 채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소명해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의 제기와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이 보전 조치가 가압류다 이겁니다. 가압류.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임시로 잡아두는 것이다. 이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자체만으로 환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금전 채권자로서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저것처럼 만약에 을이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의 채권을 실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소명이 되면 그러한 사정을 인정해서 갑이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걸 가압류라고 그러는데, 가압류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서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이 뭐해서 판단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다. 가압류 결정을 하면 저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하겠어요?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거를 등기한다 이겁니다. 가압류 기입 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구에 등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 부동산의 갑구에 가압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등기가 되고, 이거를 가압류 집행한다고 그래요. 가압류.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이라 하면 압류해서 환가하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우리가 집행 절차라고 그러는데, 가압류 집행이라는 건 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 가압류 결정 사항을 예컨대 등기부에 등기한다든지. 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은 등기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 그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으면 뭐가 인정이 된다? 시효 중단으로서 인정이 된다.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은 뭐냐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 보전할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해고당한 즉시 월급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를? 해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해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 이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가처분은 뭐냐 하면, 가처분은 애가 채권자입니다. 뭐냐 하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어요. 매도인, 을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또 애가 이 사이에 전매가 있어서 애가 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자기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을에게 매도하고, 또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이 X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면 나중에 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전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죠. 또 갑도 을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죠. 아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갑도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죠?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을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리면, 그래서 을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예컨대 처분해 버렸다.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처분했다라는 것은 양도해 버렸다. 그래서 이 양수인인 A가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더 이상 을은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을 처분을 금지할 목적으로 가처분한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이 청구권이라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금전채권이 아니죠. 이때 하는 게 가처분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조금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뭐 Y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애가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입니다. Y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게 넘어가기 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게 넘어가기 전에 매매 대금은 다 지급해 주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안 해줬는데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현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을이 제3자 병에게 또는 다른 어떤 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 그죠? 갑이 자기 자신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Y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 을이 가지는 현재의 을 소유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 이걸 계쟁물,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이라 그래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효 중단의 요건으로 184페이지에 뭐 당연 무효인 압류는 시효 중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자, 18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로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래서 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그래서 이 가압류 결정 자체로만 아니라 가압류가 집행이 되어서 집행의 효력이, 집행 보전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시효 중단효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안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고, 그러니까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과의 계약 관계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를 갖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권리를 갖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의 재산을 이렇게 해서 가압류했습니다. 을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가압류하려면 이 가압류 신청이 있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가압류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 동산의 경우에,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가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가압류한다는 걸 표시하고 처분을 못하도록 봉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압류 집행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집행 절차에 나아가야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가압류 결정만 받아놓고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갑이 의뢰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했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갑이 의뢰대에서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되는가? 그건 부종성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 민법 440조에서 규정을 해놨다. 어떤 걸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효는 보증채무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채무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안에서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계속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시효기간의 연장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은 그대로 단기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어내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누구를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겁니다. 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가 누구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증채무가 시효 중단하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에도 미치는가? 그러한 반대의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보증채무는 시효 중단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자에게 유리해졌는데 주채무는 시효 중단이 안 되었다. 주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채무는 시효 기간이 경과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하겠죠.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설령 보증채무의 시효 기간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부종성에 의해서 주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보증채무는 뭐한다?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라는 것을 157번 판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에는 보증채무자에게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에게도 440조에 의해서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절차를 취해 놓으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효가 인정이 되고 그 시효 중단효는 보증채무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주채무는 시효가 진행이 돼서 소멸하고 주채무의 시효가 진행이 돼서 소멸하면 그 부종성에 의해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놓은 판례입니다. 여기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시효 중단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